오늘 내용은 쉽게 설명하자면 젊은 세대를 이해하는 관점 같은 거 없습니다. 그냥 지금 시대를 얘기하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뭐 전혀 걱정하거나 이제 책망하거나 이런 내용 없기 때문에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 소개만 간단히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작가이자 강연자로서 소개해 주셨는데 사실은 회사원입니다. 오늘 이 강연 끝나고 여러분과 똑같이 저 회사로 지금 가야 되고요. 오전에 이제 가끔 회사에서 허락받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회사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다녔던 회사들은 이런 회사들 다녔고요. 이 중에서 아마 가운데 있는 회사는 예전에 모르셨을 텐데 코로나19 이후로 다 알게 되는 화이자 제약이라는 외국계 제약회사에 다니다가 국내 기업으로 왔습니다. CJ 중에서도 CJ 제일진앙이라는 곳에 다녔고요. 현장 직군인 영업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개 한 5개 정도 직무 담당했고 되게 짧게 일했습니다. 한 12년 정도만 여기서 근무했습니다. 마지막에 마케팅 업무 담당하긴 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요 회사를 다니는 건 아니고요. 요 회사는 2019년에 그만뒀어요. 근데 보통 회사 그만두면 관계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전 다행스럽게 관계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만둘 때 제가 마케팅 담당했는데 저희 마케팅 팀장님께서 죽을 때까지 회사 제품 준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제일제당 제품 브랜드 아시는 거 있으신가요? 뭐 그렇죠. 이제 햇반, 뭐 비비고 만두 요즘에 뭐 삶에 도움이 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근데 농담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집에 그만뒀는데 택배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요 제품만 보내줘요. 네. 근데 햇반하고 비비고까지 보내주면 굉장히 삶에 도움이 될 텐데 사실 제가 요거 브랜드 마케팅 담당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다 예전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젠 소고기 다시다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제품인데 지금은 굉장히 젊은 세대를 기반으로 굉장히 극도로 좋아하지 않는 조미료 브랜드가 되어버려서 이걸 어떻게 팔지도 굉장히 많은 고민이었어요 회사에서. 근데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좀 아쉬울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네, 여러분을 위해서. 네, 이거 네, 다시다 좀 이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많거든요 집에. 반응이 없네요. 네, 네,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좀 이따 이제 Q&A 같은 거 해서 다시다 여러분이 원하시든 원치 않으시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기 다니진 않고요. 계속 이제 식품 혹은 건강식품을 만드는 스타트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6명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그만 스타트업이긴 하지만 예전에 이제 살려서 계속 일하고 있고요. 여러분 아마 아닐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2000년생이 작년부터 들어왔거든요. 초대졸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내년부터 여성 4년제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이제 산술적으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어떻게 세상이 빨리 바뀌는지 그 관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책과 관련해서 제가 저자니까 하나만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요 책은 딱 한 가지가 유명한데 뭐가 유명하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목만 유명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통 이제 책을 읽어주시고 이거에 대해서 논해주시기보다는 제목만 어떻게 알려지다 보니까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활용돼요. 너 90년생이냐? 뭐 이런 식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요거 오해가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세대론이라던가 에세이 그런 책이 아니라 경제 경영서입니다. 어떻게 다시다를 젊은 세대 소비자로서 팔 수 있을지랑 내부 고객으로서 신입 직원이 들어오는 건 맞거든요. 90년생이 10년 전에 들어왔고 내년부터 2000년생이 들어오겠죠. 그들과 어떻게 잘 지낼 수 있는지를 담은 인사관리책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습 목표 정확히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회사를 잘 꾸려나가야 될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더 잘하실 테니까요. 단지 이제 새로운 세대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함께 시대에 맞춰서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몇 가지 실용적인 팁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나이를 공개해드리면 전 82년생이고요. 여러분이 보기엔 굉장히 어려 보이시겠지만 젊은 세대가 보기에는 이제 41살이기 때문에 요즘 세대라고도 할 수 없겠죠. 굉장히 이제 꺼려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저도 82년생이기 때문에 90년생에 대해나 젊은 세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언제 처음 관심을 갖게 되었냐면 딱 10년 전에
SBS를 보는데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초등학생 장래희망 공무원 인기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1등으로 구급 공무원들이 올라와 있다는 걸 좀 처음 보고 굉장히 놀랐고요. 저 같은 사기업 출신들은 대부분 이런 반응이죠. 모두가 공무원 말하면 누가 소를 키워, 이런 반응들을 주위에서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되게 다 팀장님들 주로 있으면 되게 젊어 보이시거든요. 근데 혹시 국민학교 출신 계세요? 아, 네. 두 분만 들으셔. 오늘 뭐 시키는 거 없으니까 그냥 통계 차원입니다. 아, 네. 사실 저도 국민학교 출신이거든요.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1980년도랑 90년 초중반까지 국민학교였잖아요. 그때 국민학생들의 장래희망 부동의 1등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네. 대통령 뭐 이렇게 나오고 뭐 나왔는데 정답을 좀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저 오늘 팩트 위주로 하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과학자입니다. 지금 대통령 말씀 주셨는데 대통령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은 1960년도, 70년도 그때가 대통령이고 이때는 과학자. 이렇게 빨리 바뀐 거죠, 세상이. 근데 2012년도 제가 같은 TV를 보는데 광고가 이런 게 나왔어요. 현대모비스에서 옛날에는 많은 친구들이 다 과학자를 꿈꿨는데 지금은 왜 아이돌 같은 걸 꿈꾸는 걸까? 이들에게 과학을 돌려주자라는 마케팅 캠페인을 봤는데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학자를 꿈꾸면 박수를 받고 공무원을 받거나 예를 들면 뭐 수협중앙회를 오거나 예를 들면 금융기관 괜찮다고 하는 직장을 오면 손깍지를 받는 게 이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근데 이유 어쨌든 저 같은 사기업을 다니면 많은 분들이 이제 신입사원이 그만두고 뭐 수협중앙회, 뭐 노역중앙회 아니면 공무원으로 많이 나갔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좀 충격받은 건 요거였어요. 작년에 제가 직접 찍어온 건데 이런 것도 봤거든요. 제가 청와대 뒤쪽에 살고 있는데 요건 좀 충격이었습니다. 이제 서울대 뭐 가면 이렇게 지방에 방 붙고 이런 건 봤어도 구급 공무원 붙었다고 이렇게 작년까지 이렇게 붙어 있는 건 좀 충격적이었고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갑자기 또 1, 2년 사이에 또 공무원이 인기가 없다. 이렇게 또 어디에 스탠스를 맞춰야 될지 빠르게 변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10년 전에 딱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신입사원 입문교육을 제가 CJ그룹에서 담당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저한테 딱 10년 됐는데 2012년에 X세대 아니세요?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얘기 듣고 되게 날 젊게 보는구나 해서 되게 기분이 좋았던 적이 있는데 사실은 완전 반대였던 거죠. 완전 아재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82년생이잖아요. 저는 제가 과연 X세대인지 아닌지가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스스로 X세대라고 생각한 분 계신가요? 네, 아무도 없네요. 제가 얘기한 게 있으니까. 제가 오늘 정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찾아봤거든요. X세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65년에서 80년 사이입니다. 혹시 여기 들어가시는 분? 네. 갑자기 많이 드세요. 네, 좋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는 사실은 X세대를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미국에서 가져온 거고요. 언제 갖고 왔냐면 요 뒤에 광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성용 화장품이 93년도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 X세대라는 개념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여기 다 젊어 보이는데 여러분, 아니면 저런 동년배로 보이는데 그 진짜 요즘 세대냐 아니냐를 알 수 있는 하나의 그 지표가 있어서 하나 갖고 왔습니다. 요 광고를 보시면 아는데 앞에 있는 분 누군가요? 잘 아시죠? 이병헌, 요즘에 미스터 션샤인, 뭐 우리들의 블루스에 나오는 이병헌 씨. 혹시 뒤에 있는 분 아시는 분? 네, 김원준. 네, 좋습니다. 여러분의 신입사원은 아무도 모른다고 보시면 돼요. 김원준은. 김원준을 알고 있으면 요즘 세대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물론 저는 잘 알고 있죠. 네, 쇼크 는 누구야? 모두 잠든 왜. 김원준 씨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좀 이제 저희는 나이가 든 것 같지 않지만 그렇게 세상이 빠르게 변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저는 X세대가 아닌 게 이걸로 판명이 났는데 왜 길게 말씀을 드렸냐면 이 다음 세대를 말씀드리고자 말씀을 드린 거죠. 제가 여기 들어갑니다.
밀레니얼 세대에 산술적으로 들어가는데 요즘엔 이걸로 안 부르죠. MZ 혹은 MZ로 부르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이제 통일이 되어 있지 않고 MG 부르는데 사실 MG는 요 옆에 있는 새마을금고가 MG고요. 정확히는 MZ죠. 네, 여러분 영어 잘 안 쓰시기 MZ인데 제가 진실 하나만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그 밀레니얼 세대와 Z 세대를 합쳐서 MZ라고 부르는 건 맞는데 사실 미국에서도 M 세대랑 Z 세대는 완전 달라요. 96년에서 잘리거든요. 근데 96년에서 왜 잘리냐면 바로 9.11 테러에 대한 명확한 기억을 갖고 있으면 밀레니얼, 이것이 없으면 Z 세대로 완전히 미국에서 다른 세대입니다. 근데 MZ라고 부르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딱 한 나라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죠. 이렇게 불러도 상관없는데 전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는 게 이런 겁니다. 그냥 요즘 것들, 요즘 애들이란 단어를 그냥 치환해서 부르는 용어로 쓰는 건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제는 90년생 중후반 아니면 정말 2000년생까지 왔을 때 여러분이 그냥 얘기하다가 MZ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등등의 얘기를 하는 순간 이 사람은 우리한테 아예 관심이 없구나라고 하는 직원들이 늘어날 겁니다. 작년부터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만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용어는 괜찮은데 이렇게 퉁쳐서 하나로 일반화하는 건 굉장히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게 진실인가요? 정답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회식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듯이요. 단지 확실한 진실은 요겁니다. 뭐냐면 회식이나 술을 싫어하는 사람은 정답이 아니지만 정답은 요거죠. 회식에 참여하는 인간을 싫어하는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근데 이걸 무조건 선배를 싫어한다고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과 똑같이 평소에 괜찮은 선배면, 말하기 괜찮은 친한 선배면 회식해도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평소에도 너무 싫은 사람인데 여러분도 똑같이 이제 회식 자리에서까지 만나는 건 굉장히 극도로 혐오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중소기업 가면 항상 이런 얘기 하시는 강연자들이 계신데 100% 진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돈이 있는 다음에 복지가 있는 겁니다. 기성세대와 똑같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면 드리고 싶고요. 오늘 제가 뒤에 1시간가량 계속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특정 세대에 대해서 말씀드릴 생각은 별로 없어요. 단지 지금 너무도 빨리 변하는 시대 안에서 2022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MZ세대와 기성세대를 나눠서 편가르기를 하지 않고 저와 같은 기성세대가 억울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은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단지 요것만 하나 짚고 넘어가 볼까요? 꼰대라는 단어가 예전 제가 책을 쓰기 전에 무슨 단어인지 그냥 궁금했습니다. 요 단어가 근데 되게 유명한 게 3년 전에 BBC에서 전 세계 오늘의 단어에 뽑은 적이 있어요. 자랑스럽죠. 워드 오브 더 데이. 근데 뜻이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내가 무조건 옳다고 믿는 나이가 든 사람이라고 적혀 있는데 전 요 정의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박명수 라디오쇼에 나갔더니 박명수 씨의 첫 질문이 이거였거든요. 몇 살부터 꼰대입니까? 라고 했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협중앙회 관련해서 모든 리뷰를 다 찾아봤는데 되게 꼰대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던데 그 얘기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진짜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책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네요.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편하게 23종의 꼰대 테스트가 있는데 오늘 여기서 10개만 한번 재미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 생각과 비슷하다 그러면 속으로 하나 세시면 됩니다. 뭐 통계 내는 거 아니니까 편하게 하시면 돼요. 첫 번째, 네, 다른 건 몰라도 7급도 아니고 5급도 아닌 9급 공무원을 준비하는 요즘 세대 혹은 자식 혹은 후배를 보면 도전 정신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아니 여기 수협중앙에 와서 이제 월급도 잘 받고 이런데 오지 왜 공무원을 준비해? 뭐 이런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하나 세시면 되고요. 그 다음 점심시간 있죠.
점심시간에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뭐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제가 개인적 얘기 드리면 제가 옛날에 회사 다닐 때 지하 2층에 헬스장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헬스를 했어요. 점심시간에 피트니스 센터를 운동을 했는데 저희 팀장님이 오셔서 야, 넌 너만 생각하냐? 같이 밥도 먹어야지 이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서 그때 막 변명했던 게 기억나요. 아, 요즘에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살도 빼야 되고 뭐 이런 얘기 했던 게 기억나는데 몇 년 후에 똑같은 상황이 펼쳐졌는데 91년생 후배가 있었어요. 저희 팀에. 그 팀장님이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2018년쯤이었는데 그 직원이 얘기한 게 달랐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팀장님, 근로기준법 아시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4시간이라면 30분 쉬는 게 제 근로기준법의 원칙이고 8시간 일해서 1시간 쉬는 게 제 점심시간이라고요 라고 했거든요. 만약 그런 얘기 들었을 때 황당할 것 같다 그러면 하나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입니다. 내 의견에 반대한 후배에게 화가 난다. 그럴 수 있죠. 네, 하나 쓰시면 되고요. 가볍게. 그 다음, 자유롭게 의견을 내라고 했지만 내가 먼저 답을 제시한 적이 있다. 예, 이럴 수 있습니다. 네, 하나 쓰시면 됩니다. 휴가 15일 이상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예전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뭐 추석 때 앞뒤로 2주간 붙여서 외국 다녀오는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거 보면 나는 휴가가 없어 못 쓰니? 이런 생각하신 적이 있다면 하나 쓰시면 되고요. 수협 중앙에는 2년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데 솔직히 쓸 수 있지만 예전에는 쓰기가 굉장히 힘들었고 이렇게 나가면 우리 팀 3명 있는데 어떻게 또 팀 사람들 뽑아서 뽑지? 이렇게 마음으로 이해를 못한 적이 있다. 그럼 하나 쓰시면 됩니다. 또 9시 출근이신데 아마 높은 직급 분들은 아마 더 일찍 출근하실 수 있겠죠. 근데 지각한 건 아닌데 9시 출근인데 한 8시 55분에 슬렁슬렁 오는 사람들 보면 속이 터진 적이 있다. 이 전원주 선생님처럼 아주 내일 오지 그랬어 라고 속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다. 그럼 하나 쓰시면 됩니다. 그 요즘에 가끔 코로나 풀렸다고 이제 법인카드로 회식 소고기 사주려고 하는데 수저도 세팅해 놓지 않고 고기도 굽지 않는 모습을 보면 너무도 화가 난다. 아니 20년 차인 팀장인 내가 구울한 얘기인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다면 하나 쓰시면 됩니다. 솔직히 이런 얘기를 자주 쓴 적이 있다. 마지막, 어린 녀석이 뭘 알아? 82년생이 뭘 안다고 책을 써? 이런 댓글들이 많아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면 하나 쓰시면 됩니다. 제가 딱 간단하게 10개만 했습니다. 근데 선물은 없지만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단 하나도 해당하지 않으신 분 혹시 계신가요? 네. 다. 네, 한 분 계세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대단하십니다. 네. 이제 부끄러워하시지만 네, 대단하십니다. 근데 한 분 나왔는데 나머지 분들 제가 한번 책에 어떻게 써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제 책에 어떻게 써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 이상 나오면 무조건 꼰대라고 돼 있습니다. 한 분 빼고는 지금 다 대표님이야 다 꼰대란 얘기인가? 오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 하시면서 눈치채셨을 겁니다. 뭐죠? 사실 제가 무조건 하나 이상 나오게 일부러 설계한 테스트예요. 아까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내 의견에 반대한 후배에게 화가 난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런 건 보통 사람이라면 인지상정이라고 하잖아요. 다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말 대단한 분이라면 그것도 안 걸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왜 하나 이상 나오게 했냐가 중요합니다. 바로 요것 때문입니다. 혹시 이 영화의 제목 아시는 분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힌트 드리면 20년 전, 딱 20년 전에 나온 우리나라 영화고 홍상수 감독님 작품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네, 좋습니다. 보통 대표님 오시면 손을 안 들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근데 이게 생활의 발견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 되게 유명한 대사가 있었어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 사람 되는 거 힘들어. 힘들지만 괴물은 되지 말고 살자라는 대사가 있었는데 전 요걸 패러디했어요. 책에서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꼰대 벗어나는 거 힘들어. 100% 다 꼰대야.
하지만 괴물만 되지 말고 살자 이렇게 적었거든요.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앞에 있는 저도 꼰대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였어요. 10년 전부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반대입니다. 아까 박명수 씨의 질문 몇 살부터 꼰대입니까 했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이는 관계가 없습니다. 꼰대 세대와 MZ 세대를 나눠서 잣대를 들이매는 건 반대합니다. 단지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그려봤습니다. 대한민국 회사에 다니는 모든 사람, 나이가 들 모든 사람은 100% 꼰대입니다. 근데 이게 나이가 든 게 아니라 미래에 나이가 든다라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나이가 6살, 4살인 제 딸들도 미래가 되면 다 꼰대가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에서? 아무리 내 자식이나 후배들이 잘하는 게 있어도 부족한 점이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서 한마디 해주고 싶은 인지상정에 걸리는 건 다 그런 의미에서 다 꼰대라는 거죠. 하지만 요것만 안 되면 됩니다. 개꼰대라고 하는 존재만 안 되면 됩니다. 또라이, 사이코, 썩은 사과 이런 거는 욕설이 아니라 인사관리 하신 분은 알겠지만 원래 인사용어예요. 회사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망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 분명히 한 번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꼰대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정의가 요즘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이가 든 남성이 아니에요. 그건 예전의 은어고요. 지금은 특정 성별과 나이에 관계없이 무조건 내가 옳다는 생각으로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등한시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자라는 거죠. 핵심은 뭐죠? 남의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는 겁니다. 반대로 예를 들면 내년에 내후년에 2001년생이 들어와서 여러분이 왔는데 여러분이 정당한 조언을 하려고 말을 꺼내기 시작하자마자 꼰대 같은 얘기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누가 꼰대일까요? 그 사람이 꼰대겠죠. 남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우리가 다 위에 선배들 부장님들이 다 꼰대라고 보는 그런 시각 자체는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하지만 요 자를 보고 느끼시는 게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위에 선배들이 다 꼰대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개꼰대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본인이 꼰대인지 몰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성공 경험이 쌓이고 지식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남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있거든요. 세상의 변화에 둔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음을 열고 조심하자라는 의미로 저는 항상 꼰대라는 의미를 사용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작년에 자꾸 하신 어르신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예전에는 선배 말 따르는 게 다 옳았다. 농경사에. 근데 지금은 하도 4차 산업혁명이네 DT네 하도 세상이 빨리 변하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오히려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분이 얘기하신 걸 빗대서 말씀드리면 오늘 이 소중한 시간 1시간 반 하시는 동안 딱 하나라도 뭔가 배워가실 수 있다면 이거는 참 어른의 증거라고 스스로 저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같은 시대에 살더라도 세대 차이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건 인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제 강의를 듣고 할 수 있는 수위가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못하실 겁니다. 젊은 세대나 2100년생이 오더라도 그들을 마음속으로 깊이 이해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지도 않을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단기간에. 근데 요거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뭐가 갖고 다른지 제가 시대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런 느낌 때문에 우리랑 다를 수밖에 없겠구나 이걸 말씀드리면 쓸데없는 갈등 10개 중에 2-3개는 줄이고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관점을 제가 오늘 목표로 삼고 나머지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시대 걸어서 잠깐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서 요즘 시대의 변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설문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거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선진국 17개국을 대상으로요. 말이 어렵고 쉽게 얘기하면 못이 중한 띠입니다. 뭐가 중요하세요 인생에? 이겁니다. 여러분이라면 혹시 어떤 걸 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예시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여러 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있으시겠죠. 가족도 있고 건강도 있고 하겠고 개인이 있으실 텐데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반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이 중에 가장 많이 뽑는 건 뭘까요? 네, 선생님. 네, 돈. 돈 든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군요. 돈. 네, 좋습니다. 뭐니 해도 머니. 좋습니다. 제가 항상 질문을 드리면, 한 분에게 질문 드리면 돈이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물어보면 항상 돈이래요. 이게 약간 컨픽이 일어나는데, 제가 진실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 세계 한번 통계를 먼저 볼까요? 1등은 가족입니다. 가족이고, 미국 사례를 먼저 들면, 네, 달러 파워를 갖고 있는 미국. 1등 가족, 2등 친구, 3번은 이제 돈이라고 할 수 있는 물질적 풍요, 그 다음에 직업, 신앙 순서고요. 사실 가족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엔 직업, 뭐 가족 이런 순서예요. 그 친구 순서예요. 대한민국은 뭐냐면 여러분 예상했다시피 이렇게 나왔죠. 17개국 중에서 유일하게 물질적 풍요라고 할 수 있는 material well-being, 돈이 1등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오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작년 11월에 뉴스에 나온 다음에 댓글들이 다 이렇게 남겼어요.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 돈만 이렇게 따져서 되겠어? 이러한 악플 같지 않은 악플이 달렸는데, 제가 요 설문조사를 영문으로 다시 쭉 봤거든요. 근데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였습니다. 재정적 여건, 돈을 가장 중요하게 뽑은 나라는 사실은 스페인이었습니다. 42%. 그 다음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순서였고요. 사우스 코리아는 중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왜 우리가 1등이라고 나왔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 3-4개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하나만 선택한 비중이 가장 높았고, 부득이하게 그게 돈이었던 얘기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긍정적 의미에서는 돈이 많으면 편리하다는 얘기입니다. 뭐 쿠팡 같은 거, 뉴욕에서도 쿠팡 뭐 새벽에 이렇게 오는 거 흔치 않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너무 편한 삶을 보낼 수 있다는 얘기고, 반대는 이겁니다. 돈이 없으면 건강을 지킬 수도 없고, 가족을 지킬 수 없고, 친구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 다 아실 거기 때문에, 제가 진짜 봐야 될 거는 직장인이라면 이거라고 생각해요. 중요하게 아니라, 중요하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에 비해서 유독 중요하지 않게 보는 건 무엇일까요? 가 궁금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겁니다. 전 세계에서 2등으로 나온 건 뭐였다? 직업이었다. 근데 한국은 직업을 중요하게 바라보는 관점이 최하단입니다. 있긴 있는데 거의 양 끝단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도 비슷할 게 뭐였지만 여러분보다 훨씬 더 큰 높은 기울기로 지금 새롭게 들어온 친구들은 이 수협 중앙이라는 직업을 그렇게 중요하게 바라보지 않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얘기를 반증할 것입니다. 저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 어디 서 있냐면 여기 서 있습니다. 어디죠? 문지방에 서 있습니다. 옛날부터 문지방에 서 있으면 뭐라고 했죠? 재수 없다고 했죠. 복달아난다. 근데 왜 어디에 경계자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경계입니다. 회사를 그만두는 게 아니라, 예전에 주 52시간 근로제가 어딨어? 100시간 넘게 하더라도 우리 회사, 우리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했던 직장인이 회사 아니라면 밖은 그만두는 게 아니라 월급만 받고 잘리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월급 루팡이라고 부르거든요. 월급만 받고 적당히 일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근데 고민이 뭐냐면 이게 경계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예전 기준으로 봤을 땐 분명히 예전처럼 열심히 일을 안 한다고 느낄 겁니다. 개인이 그렇지 않더라도 주 52시간 근로제 혹은 PC오프제에서 야근 강제로 못하게 만드셨잖아요. 그런 거 하면 예전 같지 않은 거죠. 그렇다고 자를 정도 아니면 그만두게 만들 정도로 일을 열심히 안 한 것도 애매하단 말이죠. 다 저기 서 있습니다. 더 문제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리더십 강의 같은 거 들으시면 항상 보는 짤이죠. 이미지. 보스가 되는 거죠? 아니면 리더가 되는 거죠? 뭐가 되는 거죠? 위에서 시키는 보스가 아니라 앞장서서 하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장표 같은 게 젊은 세대에 대해서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들한테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바라볼 게 아니라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보통 그런 관점을 생각 안 하거든요. 이걸 가장 두려워합니다. 이것만 아니면 됩니다. 예전에 여러분이 뭐 대학생활, 고등학교생활 하셨을 때랑 다르게 지금은 대학생활 하면서 항상 많이 하는 게 조별과제를 해요. 4명, 5명이 모여서 조별과제 팀플을 하거든요. 가장 최악 요것만 피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재수없게 조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PPT도 만들고 자료조사하고 발표까지 하게 됩니다. 나머지 조원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무임승차하면서 시킵니다. 사실 조별과제를 이렇게 하라고 맨 처음에 만든 건 아니거든요. 근데 굉장히 안 좋은 면을 경험하고 오는 친구가 굉장히 비율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 들어오면 조직에서 공동 업무 아니면 내가 정해진 직무 범위 외에 TF를 하거나 새롭게 하는 업무를 더 주는 것을 굉장히 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시대적 상황이 펼쳐지고요. 또 하나, 내가 더 직급이 나는데 위에 사람들은 일을 상대적으로 알아내.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일을 더 주네라고 하면 예전에는 그게 내 승진의 바탕이고 더 챙겨주겠거나 했지만 지금은 그런 게 제로에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제 일 아닌데요? 그러면 충격받는데 요즘에는 1인분만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젠 싸움이 나는 거죠. 네가 네 1인분을 알아? 이렇게 싸움이 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시대적 환경에서 좀 더 익숙하다는 걸 머리로 알면 좋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하나는 다 바쁘다고 할 겁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 앉아 계신 대표님이라던가 부장님들, 뭐 팀장님들 더 바쁘시거든요. 근데 더 바쁘고 시간이 없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처음 쓴 폰이 아이폰이나 갤럭시인 분 계신가요? 아마도 저처럼 이런 예전에 가로 본능 아니면 사이언 같은 거 한번 써보셨죠? 피처폰이라고 하는 거. 그때 옛날 기억을 한번 떠들어 보면 배터리 기억하세요? 배터리가 짝대기였잖아요. 몇 개였죠? 한 4개 정도 됐죠. 짝대기 4개 있으면 완충, 2개 있으면 절반 정도였잖아요. 지금은 배터리가 몇 프로 표현 가능하죠? 100%로 디지털로 한 단계씩 표현 가능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디지털에 더 익숙한 세대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유튜브를 좀 더 잘하고 아이폰을 좀 더 빨리 만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건 표면적인 거고요. 마인드 자체가 굉장히 촘촘하다는 겁니다. 세상을 100단계로 나눠요. 저희는 4단계 정도 충분하면 이 친구들은 100단계 나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 저희도 9시, 8시 반 출근이었는데 선배님들이 항상 얘기한 게 이거였어요. 신입 오면 야 30분 일찍 와. 이랬거든요. 왔어요. 오기 싫어도. 근데 지금은 절대 안 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일찍 오기 싫은 건 매한가지고 세상을 1분 단위로 봐서 그래요. 가장 합리적인 시간은 언제다? 8시 30분이 출근이면 8시 29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찍 오면 손해라고 바라보는 게 그리 디지털적인 마인드입니다. 좀 더 이해가 안 가시면 좀 더 쉬운 예시 이런 겁니다. 아이 한 번 뭐 낳으셨을 수도 있고 이제 뭐 아버지는 낳지 않아도 보셨겠죠. 뱃속에 아이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죠. 근데 우리는 의학이 발달해서 이를 볼 수 있습니다. 뭘 할 수 있을까? 초음파로 보면 되죠. 여러분이 아마 저도 이제 4, 5년 전에 둘째를 낳고 이제 6년 전, 7년 전에 이제 첫째를 낳았으니까 그때 본 장면이 이런 거죠. 초음파를 보면서 나중에 이제 이게 아들인지 딸인지도 이제 나중에 볼 수 있어요. 처음에 못 보고 나중에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보다 좀 더 자세히 보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를 들어 뇌에 문제가 있거나 척추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흔치 않지만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MRI를 찍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평소에 MRI 안 찍는데 자세히 보려면 MRI를 찍잖아요. 자세히 보는 거죠. 디테일하게. MRI를 찍으면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이렇게 보입니다. 아이를 MRI 찍으면 이상 있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아이예요. 근데 눈알이 보이고 뇌가 보이고
척추가 보입니다. 척수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에 완전 익숙한 친구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세상을 디테일하게 보면 어떻게 보면 끔찍하고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예전과 다르게 그런 차이점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현실에 따져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 여러분이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을 하더라도 되게 불편해합니다. 예를 들어 유모차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혼납니다. 왜요? 그러니까 내가 타요? 아이가 타지? 유아차죠. 이런 얘기예요. 저출산 얘기하면 저출생이 맞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게 되게 많고요. 초딩, 중딩, 고딩 이런 단어도 사실은 그냥 하는 말이잖아요. 은어.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고등학교 갔다가 고딩이란 얘기했다가 혼났어요.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저희를 무시하시는 용어잖아요. 작가 맞아요? 그래서 혼났어요. 그러니까 되게 예전에 그냥 상관없이 했던 말인데 다 불편하다고 얘기하면 저희도 불편하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회사에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특히 사기업에서 저희 직급을 맡는 팀장님들이 아예 젊은 친구들 얘기를 안 합니다. 최소한의 얘기만 업무적으로 지시만 하고 추가적인 얘기를 안 해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으로 실제로 걸려 들어가거든요. IT 기업들은 한 달에도 몇 건, 몇십 건 이슈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회사마다 다르긴 한데 그런 것들 꼴 보기 싫어서 아예 얘기를 안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위에 선배가 자기의 경험이나 이런 걸 전수하지 않고 제대로 과연 흘러갈까요? 그게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은 어쩌라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어쩌라고 많이 말씀 주시길래 제가 정확히 책에 없는 얘기 3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어쩌라고 얘기할 때 저희 선배님들이 보내주신 이미지가 있어요. 이걸 보내주셨어요. 되게 쉬워. 이거 아닌가? 네, 빠따가 답이야. 이러면서 이런 걸 보내주셨는데 여러분이 이제 표정에 미동이 없듯이 안 되는 거죠. 이제 큰일 나죠. 이제 경찰 넘어서 바로 검찰이죠. 근데 이걸 보내주시면서 저희 선배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즘 애들은 너무 간절함이 떨어져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동의하시나요? 네, 좋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수협 중앙에 다닌 적이 없는데 되게 많은 조직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모든 조직을 통틀어서 간절함이 가장 요구되는 조직이 딱 한 군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냐면 바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라고 생각해요. 마침 어제 우루과이전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가끔 한일전을 하잖아요, 국가대표팀이. 근데 예를 들면 5대0으로 졌다 치죠.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실력이 떨어져 이런 얘기 할까요? 아니죠. 이거 한일전의 중요성을 우습게 생각하네, 이거 간절함이 없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대표를 하나 말씀드리죠. 저희 2002년 월드컵 영웅이신 김남일 선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이제 빠따의 대명사로 유명하시거든요. 근데 15년 있다가 2017년에 대한민국 대표팀 코치가 된 적이 있어요. 그때 이런 얘기했죠. 요즘에 간절함이 너무 떨어져. 근데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시대인 만큼 빠따는 안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빠따는 당연히 안 되고 이거 외에 예전에 했던 방식 하나 말씀드릴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까라면까지 무슨 말이 많냐. 팀장이 얘기하는데 상사가 이런 얘기가 통했는데 몇 년, 5년 전까지 통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예 그런 시도조차가 안 된다는 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할 겁니다. 아마 소통이라는 단어가 중요할 건데 저는 사실은 일반 직장이기 때문에 소통 강사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소통이라는 단어는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그냥 뜻이 서로 통한다는 얘긴데요. 제가 요즘에 소통 관련된 책들, 밀레니얼 소통 이런 책들 되게 많이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보고 제가 거기 있는 솔루션들 되게 많이 나왔길래 PPT 한 장만에 다 정리했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 나중에도 이제 소통 강의 들으시면 들으실 내용들이에요. 그들 입장에 소통하라. 강점을 찾아서 살려줘라. 주식을 주진 못하지만 오너십을 갖게 하라. 이런 내용이죠. 근데 이런 내용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제 솔직한 얘기 말씀드리면 이거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네이버 솔직히 5분만 두드려 보면 다 나오는 것들이고 신문 이틀치만 보면 다 알아요. 예전도 똑같았습니다. 근데 제가 회사 생활할 때 든 게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왜 아는데 안 되었어요. 저는 이런 궁극적 얘기보다 좀 더 쉬운 얘기, 당장 할 수 있는 얘기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이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리자라면 말이죠. 이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국가 경영을 하지 않더라도 이것만 지키면 됩니다. 원리, 원칙, 상식에 의거해서 지킬 것만 지키면 됩니다.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뻔한 얘기라고 생각하신다면 한번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네, 수협 중앙에서 창고 직원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고객이 안 오는 여러 직군이 있으실 텐데 사무직입니다. 에어팟 끼고 이래도 되나요? 돼요, 안 돼요? 네.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지만 뒤에 있는 한 분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보통 회사들이 쉽지 않죠. 예전에 그런 적이 없고 난리가 났으니까.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어딘지 말씀 못 드립니다만 한국 4대 회계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대 글로벌 기업이죠. 그러니까 글로벌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니까 거기 소통 시간이 있었어요. 3년 전에. 근데 이쪽에는 대표님을 포함한 임원분들이 앉아 계셨고 반대로 이쪽에는 신입 직원분들이 앉아 계셨어요. 회계사분들이. 근데 한 직원이 저한테 질문한 거예요. 저 회계 업무를 하는데 업무랑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효율을 위해서 에어팟 끼고 이래도 돼요? 라고 물어봤더니 제가 대답을 하려는데 갑자기 이쪽에 한 임원분께서 너희들 미친 거 아니냐 진짜? 라고 하신 거예요. 갑자기 싸우시더라고요. 저를 앞에 두고 막 소통 시간인데 저를 왜 부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고 또 하나 지금 여성분들 팀장님들 되게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요거 되나요? 우선 요 용어가 뭔가요? 그루프? 그룹뽕? 근데 처음 들어봤어요. 저희 와이프가 알려줬는데 그룹뽕이 일본어 같고 정확히는 헤어롤이죠. 근무를 하는데 이게 창고 직원이 아닙니다. 근데 당연히 창고 직원이 없겠죠. 근데 헤어롤을 이렇게 말고 있으면 되나요? 좋습니다. 이것도 실제로 옛날 저희 회사에서 발생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잘 뭔지 모르니까 한 여직원이 이걸 말고 자기가 막 두들기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나가던 다른 여성 팀장님이 지적한 적이 있어요. 아니 누구누구님, 저희는 다 님을 붙이니까 이거 제가 여성 입장에서 와서 이건 아니지 않아요? 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 같으면 실수했네요. 제가 화장실에서 했던 걸 이렇게 풀고 얘기할 텐데 어떤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했어요. 왜요? 누구누구님, 우리 회사에서 이거 헤어를 말지 말라라는 원칙이 있어요? 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막 이러면서 이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진 않았겠지만 갈등이 있었겠죠. 그런 겁니다. 이러한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겠지만 예전에 없었던 일은 맞아요. 이러한 문제들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결론은 뭔지 아세요? 허용할 수도 있고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조직마다 직무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6명이 일하는 저희 회사 지금 같은 경우는 헤어롤을 말든 에어팟을 끼고 일하든 전혀 상관없어요. 자기 맡은 직무만 해고 집에 가면 돼요. 네. 근데 지금 예전에 다녔던 대기업 제일지당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슈가 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 드리냐면 법과 원칙과 상식에 의거해서 정해져 있지 않은 내용들이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 회생 영역. 근데 예전의 기준에서는 당연히 미친 거고 이상한 거겠죠. 근데 그들이 반발할 겁니다. 이러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그런 거요. 근데 한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여대에 강의를 갔는데 여대에서 얼마 전에 수능이 있었는데 요즘에 수능으로 가지 않고 수시로 많이 가잖아요. 논술 시험을 보는데 논술 때 고3 학생들이 그렇게 여대니까 다 여성이잖아요. 대부분 여성이죠. 100%. 근데 헤어롤을 말고 그룹뽕을 말고 논술 시험을 보는 친구가 되게 많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감독하시는 분들이 누구냐면 보통 교수님들이거든요. 근데 교수님들이 몇 명은 그러려 했는데 몇 명은 너무도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지성의 전당인 대학에 들어오기 위해서 시험을 보고 있는 고3이 태도가 이게 뭐야? 지적한 거죠.
근데 똑같이 갈등이 난 거예요. 왜요? 문제 있어요? 이렇게 된 거죠. 그 대학에서 원칙을 정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적었어요. 저기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그룹프는 상관하지 않습니다라고 적었대요. 그룹프라고 쓴 게 좀 충격적이긴 한데 지금 그룹프라고 적었더라고요. 논술 볼 때 사실은 면접은 중요하겠죠. 근데 논술 볼 때 내가 머리를 삭발하든 사실은 머리를 어떻게든 상관없다는 거죠. 이 과업에 있어서는. 그래서 신경 쓰지 않는다고 공지를 다 때렸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인 갈등이 생겨났나? 사라졌죠. 나는 마음에 안 들지만 이어쨌든 갈등은 없었던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정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수협 중앙에서 누가 이걸 물어봅니다. 블라인드 같은 데서 점심시간에 술 한 잔 해도 돼요? 라고 물어봅니다. 돼요? 당연히 안 될 겁니다. 근데 이걸 한 대기업에서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블라인드에서. 근데 충격적인 게 세대가 누가 설문한지 모르겠지만 5대5로 나왔어요. 50%가 괜찮다고 나왔습니다. 왜 그렇게 나올까요? 사실 질문자의 의도는 술이 아니었습니다. 방점은 한 잔이었어요. 내가 이 업무를 하는데 맥주 한 잔 먹어도 전혀 과업에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전 입장에는 당연히 안 되지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한번 내용을 바꿔볼까요? 누가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술 한 방울은 어때요? 물어보죠. 그러면 아이 장난해? 술 한 방울 먹는 사람이 어딨어? 당연히 괜찮지. 그거는 불어도 안 나올 걸 이럴 겁니다. 기준의 문제입니다. 한 잔은 당연히 술이 안 된다고 하지만 그 한 잔이 업무하는데 문제가 없는지를 물어볼 때는 정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 그냥 상식이 아니라 우리는 무조건 술 한 잔도 안 되라고 정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게 왜 나오냐면 여러분은 안 보시겠지만 이 옆에 위워크 같은 데 가보면 공동으로 쓰는 이제 공유 오피스가 많잖아요. 그런 데는 어차피 점심시간에 아니면 항상 먹을 수 있도록 맥주를 주는 게 예전처럼 5, 6년이 됐단 말이죠. 그런 것들 하는 친구들이 늘어났는데 물어보는 거죠. 술이 아니라 한 잔이라는 얘기입니다. 정해야 됩니다. 디테일하게. 그래서 저는 넷플릭스와 다르게 규칙을 새로운 시대에 대한 규칙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세대 관점 아니면 너희들이 이상한 거야 하면 영원히 갈등은 봉합되지 않고 촘촘하게 만드는 기업들은 갈등이 사라질 수 있겠죠. 근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춘추복 혹은 이젠 옛날 저희 회사 생각나는데 이런 잠바 같은 거 조심히 감사하게 입을 텐데 복장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수협 중앙의 복장 제도가 어떻게 되나요? 자율복장제인가요? 예를 들면 자율복장제는 아닌 걸로 들었습니다. 정확히. 근데 많은 한국 기업들이 몇 년 사이에 젊은 세대가 많이 들어온다는 이유로 자율복장제로 바뀌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명확히 하나만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개 기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글이 있습니다. 구글. 글로벌 기업, 외국계 기업, 글로벌 기업이라 할 수 있는 구글. 하나는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한 S사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글의 복장제도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구글의 복장제도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CEO한테 물어봤거든요. 구글의 복장제도가 어떻게 돼요? 했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장제도는 무언가를 입고 있으면 됩니다. 라고 했어요. 네, 빨가벗지만 말라고 한 거죠. 네. 근데 실제로 이게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에릭 슈미트가 얘기한 거예요. You must wear something. 무언가를 입고 있으면 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율복장제를 애둘러 얘기한 거죠. 우리는 뭐 입든 상관없어요. 근데 빨가벗는 건 안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실리콘밸리에 있는 구글 본사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겠죠. 압니다. 근데 구글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구글 코리아는 어떨까요? 많은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 오면 한국화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구글 코리아 역삼역에 있는 구글 코리아 가서 들은 얘기 하나 말씀드릴게요. 직원이 젊은 구글러가 와서 리더급 구글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상사가 아닙니다. 똑같은 수평적 관계이지만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저 내일 광고주 고객사랑 미팅이 있는데요. 신발이요. 불편할 것 같아서 이거 신고 와도 돼요? 라고 물어봤어요. 삼선 슬리퍼 신고 와도 돼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위에 리더급 직원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너 진짜 큰일 나네, 미친 거 아니냐라고 했을까요? 그러면 앞뒤가 다른 거잖아요. 아무거나 입고 신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라고 했대요. 근데 그걸 비꼰 게 아니라 진짜로 무미건조하게 마음대로 하면 돼요.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단지 고객사는 중요한 갑이잖아요. 고객사 맞는데 고객사가 지적을 합니다. 이게 뭐야? 구글 태도가 있다고요? 너희 안 해. 문제를 일으키면 100% 그 사람이 책임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의무와 권리가 정확하게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한국의 S사 얘기를 들어볼게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되게 유명한 실화죠. 거기 대표님께서 젊은 직원들이 많이 들으니까 결심을 한 거예요. 아, 우리도 캐주얼 데이 했었는데 이제 아니다. 자율복장제 하겠다라고 다다음 달부터 할 테니까 준비해라라고 전 직원한테 메일을 뿌렸습니다. 근데 그 밑에 있는 부사장님이 몇 분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메일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대표님만 쏙 빼고 전 직원한테 다시 메일을 보냈어요. 이렇게. 대표님 말처럼 다다음 달부터 자율복장제 합니다. 단 바지는 검정색과 회색만 입을 것. 이렇게 보냈대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이런 겁니다. 젊은 직원들은. 이게 자율복장제 맞아?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규칙을 만드는데 합의를 하시든 이것만 기억하세요. 할람 하고 말람 많은 겁니다. 자율복장제 할 거면 레깅스를 입고 오든 미니스커트를 입고 오든 상관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거면 그게 비즈니스 캐주얼이죠. 그러니까 정할 거면 정하고 안 하면 안 한 거고요. 젊은 직원들이 자율복장제하면 좋아하겠죠. 근데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기 보상만 괜찮고 노력한 만큼의 보상만 제대로 받는 기업이면 정장을 입든 근무복을 입든 전혀 상관이 없다고 그들 자체가 생각합니다. 단지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든 밀레니얼을 위한 조직 문화를 만들면 된다? 안 된다. 된다고 하지 아시죠? 절대 안 됩니다. 밀레니얼 아니 MZ세대를 위한 뭔가 조직 문화를 만든다는 기점으로 들어가면 기성세대가 억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단지 모두 똑같이 공평하게 만드는 겁니다. 네, 지킬 수 있는 것만 지킬 거고요. 하나 오해하지 마실 게 젊은 세대들이 우리만을 위해서 뭔가 조직 문화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는 친구들이 실제로는 별로 없어요. 그냥 이건 이상하다고요 라고 얘기할 뿐이라는 걸 한번 이해해 주신다면 기성세대가 억울한 걸 절대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평이라는 단어가 마침 나와서 제가 최근에 나온 책과 관련된 공정 관련돼서 제가 생각한 게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공정이 무슨 뜻인가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평소에? 그냥 직관적으로 알고 있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렇습니다. 공정하다는 좋은 거, 반대로 불공정하다는 이어쨌든 나쁜 겁니다. 근데 실제로 공정이 뭐예요? 그러면 그것도 몰라? 이렇게 얘기했죠. 반대로 공정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죠. 근데 원래 공정의 뜻을 국어사전을 찾으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평하고 올바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평하면서도 정의로워야 돼요. 너무 쉬운 말인 것 같죠?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저희 자제분들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고등학생이라고 있습니다. 대학교를 대부분 가죠. 방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최근에 있었던 정시입니다. 수능을 똑같이 보는 게 있고 요즘에는 수시가 있습니다. 요번 년에 수시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2023년에 77.9%가 수시로 가요. 제가 01학번인데 01학번 때는 95% 이상이 수능이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유 어쨌든 수능으로 가는 게 공정한가요? 아니면 수시로 가는 게 공정한가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수능으로 보는 건요 공평하게 맞습니다. 똑같이 같이 모여서 똑같은 시험을 하루에 보고 줄을 세우는 거기 때문입니다. 공평합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대치동에 살았어요. 부모님이
태어나면서부터 3천만 원, 매년 3천만 원 이상의 돈을 들여서 사교육 마스터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EBS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지방에 살아요. 이게 정의로운가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반대로 학적으로 얘기하는 수시는 여러 가지 기준으로 만들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춰서는 정의로울 수 있지만 공평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정은 굉장히 생각보다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젊은 친구들이 공정하다고 하면 야 공정 너는 진짜 공정해라고 하겠지만 사실은 부당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제가 지난달에 나온 책 이름이 이제 부당하다이라는 건데 이거를 한번 예시 들어볼까요? 수협 중앙회라고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있었던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 대기업 IT 회사인데 200명의 신입사원을 뽑았습니다. 연수원에서 한 달 동안 교육을 끝났어요. 근데 사측 연수로 들어옵니다. 근데 광화문에 되게 좋은 빌딩을 지어놨어요. 거기에 아침도 주고 점심도 주고요. 커피도 무제한 공짜요. 되게 환경이 좋습니다. 근데 200명을 수용할 공간이 없습니다. 이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교육을 하는데 200명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100명밖에 못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구사옥으로 100명을 보내야 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보내야지 공정하고 정의롭고 공평할까요? 이 기업에선 다행히 IT 기업이다 보니까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 따져보니까 100명은 여기서 근무하는 거예요. 신사옥에서. 100명은 나중에 전국에 있는 지방지사로 빠져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했냐면 형평성에 맞춰서 미안한데 2주만 교육하는 거니까 너희들은 2주 있다 다시 오니까 구로에서 교육을 받으면 괜찮겠니? 했습니다. 뭐 괜찮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된지 아세요?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회사의 공정입니까? 라고 블라인드에 불렀고 가장 싫어하는 거죠. 대표님한테 메일을 4명이 보냈어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공정입니까? 라고 했어요. 되게 인사팀이 싫어하겠죠. 근데 이 어쨌든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형평성에 맞춰고 공정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기업에서 나중에 고민을 하다가 방식을 하나 바꿨는데 문제점이 싹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달 동안 먼저 연수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연수한 성적이 있습니다. 사실 시험을 보지 않더라도 오자마자 평가를 하잖아요. 인사팀이나 위에 선배들이. 그 점수를 200등까지 나래비를 세웁니다. 1등부터 100등이 선택하게 했어요. 선택을 왜냐면 우리 집이 구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로 갈 수도 있으니까 선택하겠습니다. 되게 비인간적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했더니 어떠한 문제점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걸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걸 보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새로운 세대, 지금의 시대에 들어온 신입사원은 다 실력주의에 기반해서 모든 것들을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마이클 샌델이 얘기하는 능력주의나 이런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국어서적에 써 있는 겁니다. 학력이나 학벌, 연보에 관계없이 오로지 능력만을 기준으로 평가하려는 태도. 정확히 얘기하면 업적주의에 가깝고요. 이것을 얘기하면 뭐가 되냐면 말은 어렵지만 리더들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제 두 가지 리더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 좋아하는 선배들. 첫 번째, 이 1이라는 이 기둥이 있고 하나는 사람 됨됨이라는 기둥이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만났던 리더가 이랬습니다. 1은 완벽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신입인 제가 보더라도. 그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승진이 빠르지 못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도 천사예요. 덕장입니다. 너무 잘 대해주시고 감동을 주세요. 제가 이분하고 같이 일할 때 무슨 생각했을까요? 일 못하니까 안 되겠네 이런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이분 내가 더 야근하고 열심히 해서라도 꼭 승진시키고 말겠어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근데 1년 있다가 팀을 바꿨는데 동기셨어요, 둘이. 근데 한 리더가 있었는데 일을 진짜 잘해서 특진을 하셨어요. 되게 빨리 승진을 하셨는데 일도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이분과 일하다가 6개월 차에 집에 가면서 불현듯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마도 나는 자연사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야근이 아니죠. 새벽 2시에 가는 걸 하루도 빼지 않고 2시, 3시에 가는 게 빠른 거거든요. 이걸 6개월 이상 지속하니까 사람이 헷가닥 돌더라고요. 그거 항상 저한테 욕을 하셨어요. 너 있다고밖에 못하냐, 뭐 대학 나는데 있다고 이런 얘기를 격하게 하셨어요. 근데 항상 회식 자리에서 미안하다 하셨지만 그날 아침에 또 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쨌든 제가 이분을 싫어했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정말 일을 많이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둘 다 괜찮은 리더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2022년엔 둘 다 좋은 리더로 평가받기 어렵습니다. 제가 젊은 사원이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이런 얘기했어요. 얘기를 나오다가 이 사람 어떻게 생각해라고 했더니 이런 사람들 리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일 못하는 쓰레기라고 하더라고요. 에? 이분은 뭐예요? 했더니 그냥 쓰레기라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어떤 저희 감히 선배를 쓰레기라는 격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하나만 잘해서는 좋은 리더로 평가받기 어려운 격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아마 20년 전에 봤던 그런 리더보다 여러분이 훨씬 어려운 시절에 리더를 맡고 있고 저도 지금 회사에서 실장인데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뭘 선택해야 될까요? 덕장일까요? 용장일까요? 실력주의에 기반해서는 100% 이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봤더니 사람을 얘기라고 할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 냉정한 사람입니다. 냉정함을 떠나서 일이 먼저 되고 나서 인간 됨됨입니다. 근데 저기 제가 아랫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싹 지었잖아요. 이게 뭐냐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걸려 들어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성평등 교육 같은 거 많이 받으셨잖아요. 여자가 말이야 이런 얘기나 반대도 똑같습니다. 야 남자가 넌 이것도 못 참냐? 이것도 똑같아요. 그런 것들 예전에는 그냥 해도 상관없지만 그런 것들에 걸리지 않을 정도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그러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소통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사람이 긍정적이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회식을 싫어하는 사람과 100번, 200번 하면 인간 혐오만 늘어나고 사실은 좋아질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긍정성이 높은 사람과 회식을 하고 싶은 거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회사에서 긍정성은 뭐로 만들죠? 일로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존경을 받냐? 우리 팀에서 이 사람 통하지 않고서면 일을 하려면 제가 많이 겪은 건데 정상적인 조직, 그 조직이 망가지지 않았다는 증거는 뭐냐면 그 사람 팀장이 유능하면 그 어떻게든 소통이 되게 돼 있어요. 물어봐야 되거든요. 나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 사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낙하산으로 들어온 사람들 뭐 좋습니다. 낙하산으로 들어와서 업무 보고 오케이. 업무 보고를 했는데도 이해를 못한다? 절대 리더로 받아들이지 않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젊은 세대도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 뭐 예를 들면 뭐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업무 자기가 맡은 것도 못하고 권리를 주장하면 우리가 얘기했듯이 요즘 세대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는 못하네?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똑같다는 얘기 드리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려운 얘기죠. 누가 말은 못해요. 일 잘하고 사람 됨됨이 좋고 완벽하게 하고 일 완벽하게 쉽죠. 근데 이게 어려우니까 당장 오늘부터 쓸 수 있는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단어만 피하시면 최소한 꼰대 얘기는 들을 가능성이 적습니다. 이거죠. 요즘 것들. 요 단어만 피하시면 돼요. 요즘 것들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들이 얘기할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 하겠죠. 옛날 것들이라고 면전에 얘기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여러분은 예를 들면 여러분과 맞는 신입 직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를 들면 조직 문화에 맞는 사람들이 솔직히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얘기가 많이 없지만 사실 지금의 사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일들이고 여러분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성인이라면 내 자식보다 어린 세대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라면 애들로 봐서는 안 됩니다. 절대 이런 요구 있으면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죠. 지금 2000년대생이 다 어디 있냐면 대학교에 있습니다. 2000년 초반생들은. 근데 지난 2년간 줌으로 강의를 했어요. 거기서 일어난 사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단톡방이 개설됩니다. 물어봅니다. 교수님 좀 이따 강의인데 줌 링크 언제 보내주실 거예요? 했더니 교수님이 친절하게 수업 시간 몇 분 전에 보낼 거야 라고 했습니다. 뭐 미리 실러버스 있었겠죠. 뭐라고 했을까요? 학생이
응? 이라고 대답합니다. 응? 교수님 황당하죠? 누구누구야? 나 뭐 김교수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하 웃으면서. 이게 주작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전남의 한 디자인과 어디입니다. 기회를 줬습니다. 아 단톡방 실수할 수도 있지. 나 교수잖아. 실수한 거 맞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얘기합니다. 응 알아. 근데 나한테 반말해. 그때 교수가 시간을 잘 보세요. 10시 18분에 보냈는데 10시 20분까지 11분간 깊은 고민을 하고 보낸 겁니다. 자네는 교수가 학생에게 반말을 하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가? 점점점. 예전에 군사부 1차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했더니 얘기하는 거죠. 교수님은 제 주도 교수가 아니고요. 또 하나 저는 학생이기 전에 성인이라고요. 왜 반말 먼저 짓거리세요? 본 적도 없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보면 정확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젊은 세대가 다 저렇지 않습니다. 네, 극단적 사례가 맞아요. 젊은 세대도 이거 보고 에브리타임 이런 데서 갑론을박이 엄청 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앞으로 생겨날 수 없는 일인가에? 그렇진 않습니다.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이 왜 생겨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극단적 사회가 왜 일어나냐? 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굴로 나중에도 안 볼 사이이기 때문에 얘기하고요. 만약 다음 주에 실제로 얼굴을 보는 사이면 이런 얘기를 직접 얘기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앞으로 여러분의 업무 환경이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제가 어제 카카오 담당자를 만나고 왔는데 카카오는 100% 80% 이상 90% 이상이 회사를 안 나와요. 제가 갔는데 회사를 잘 모르더라고요. 식당이 어딘지도 깜짝 놀랐어요. 전 2번 가봤거든요. 제가 알려줬어요. 여기 라면집이고요. 이렇게 알려줬다니까요. 세상이 그런 식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인에게 반말하는 게 존댓말 쓴 게 예의인가요? 예의가 아닙니다. 원칙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분명히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젊은 세대를 퉁칠 수 있습니다. 싸가지까지는 안 가도 이런 얘기죠. 요즘 MZ세대는 너무 열정이 없는 것 같아. 20년 전에 이건 아닌 것 같지 않아? 권리만 따지고 말이야. 이런 얘기를 퉁쳐서 얘기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젊은 친구도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틀리 이주합수 이런 얘기 할 거야. 되게 써서는 안 되는 격한 말입니다. 좀 설명을 드리자면 틀리를 빼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을 못하게 입을 꼬매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되게 쓰면 안 된다는데 이게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누군가를 퉁쳐서 공격하면 이렇게 반격을 하는 예전에 없었던 친구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핵심은 이거죠. 몽둥이로 때리지 않아도 정서적 피해를 입히는 것만 해도 그 이상의 효과를 보는 게 지금의 전 세계 젊은 세대의 공통된 유일한 특징이라고 합니다. 네, 몽둥이 당연히 안 때려도 정서적 피해를 입으면 반격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기성세대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젊은 세대 똑같습니다. 상호 존중입니다. 제가 대표님 앞에 들고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극단적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기업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와의 대화 같은 거 해요. 신입사원 20명 두고 대표이사와의 대화를 하면 예전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많았거든요. 보통 임원과 아니면 대화는 서로 해야 되는데 보통 임원분들이 다 대화를 해요. 얘기를 해요. 근데 답답하잖아요. 얘기를 진짜 하고 싶은 거잖아요. 내 얘기를 하고 싶어 말을 안 하니까 할 뿐이지. 근데 끝나고 물어봅니다. 아니 젊은 직원들 대화 좀 해요. 얘기 좀 질문 없어요? 라고 했는데 한 직원이 손을 듭니다. 오 좋아 얘기해봐요. 임원님 상무님 틀리 이주합수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보통. 근데 예를 들면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배경 하나가 나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이런 얘기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기성세대가 꼰대니까 바뀌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서로의 마음이 너무도 지금 중요해졌다는 걸 인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호. 그래서 신입 직원들 가면 똑같은 얘기 합니다. 당신들이 처음부터 꼰대라고 위에 사람들을 치켜 세우고 위에 사람들을 아예 옛날 방식으로 이해하는 순간 상호소통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존댓말을 무조건 하라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단지 예전에 그 자동차 시킬 때 깜빡이 켜듯이 굉장히 그것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당연히 반말 안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같은 팀원이어도 내가 나중에
둘만 얘기할 때도 있고 회식 같은 것도 할 텐데 말 좀 편하게 해도 될까요? 라고 한마디만 해주시면 99.999%가 네 괜찮습니다 팀장님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죠? 근데 그 중에 1000명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합니다. 안 되거든요 팀장님? 그러면 그때 여러분 똑같이 펜스를 치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똑같이 상대방에 따라서 하면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원하는 바가 다 다른 바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다 규칙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린 사람과 사람이니까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이 리더시라면 이 질문을 언젠가 받으실 겁니다. 좋습니다. 되게 많이 받으실 텐데 고민을 토로하는 겁니다. 얘기를 고민 없어? 듣고 싶잖아요. 요즘에 회사 생활 고민 없어? 신입사원? 그랬더니 와서 우리 회사 너무 좋고 선배님도 좋고요. 월급도 괜찮은데 이렇게 회사 다니는 게 재미가 없죠?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여기에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어른으로서 아니면 리더로서요. 이런 얘기 저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앞으로 여러분이 들으실 내용이에요. 근데 보통 듣는 얘기 말씀드릴게요. 제가 들었던 얘기입니다. 보통 선배들이 이런 얘기 하죠. 야 회사가 재밌으면 돈을 받고 다니겠니? 돈을 내고 다니지. 혹은 자매품으로 야 너 재밌는 거는 여기 회사잖아. 너 집에 가서 해. 이런 걸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게 꼰대 같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얘기 한 적이 있고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얘기하기보단 좀 더 다 힘드시거든요 리더도. 그러니까 이런 얘기 더 많이 듣습니다. 나도 재미가 없는데 어쩌지? 이게 더 많아요. 재미없으시잖아요 예전보다. 거의 똑같은 얘기 하거든요. 사실은 어떤 얘기 하시든 사실 문제 없다고 박수 드리려고 질문드렸던 상황이고 사실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오해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누가 재밌다고 얘기할 때 그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 놀고 싶다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사전적으로 따졌을 때 놀고 싶다가 아닙니다. 원래 재밌고 싶다 뭐죠? 아기자기하게 기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없다고 하는 건 반대로 되게 괴롭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수없이 많은 회사 사기업에서 다 재밌다고 인식하다 보니까 지금 몇 년간 뭐 했냐면 이런 거 했습니다. 니네가 원하는 당구대나 게임기 갖다 주지 뭐. 구글하고 페이스북처럼 해줄게. 근데 이게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걸 바란 게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나쁘지 않은 거지만 이것이 해결되는 포인트는 아니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놀기 위해 회사를 온 사람은 없겠지. 근데 우린 조직이잖아. 돈을 받잖아. 근데 여기서 재미를 찾는 게 그 자체가 말이 돼? 근데 이런 직원이 왔다고 치죠. 신입사원이 뭐 하세요? 라고 우연히 근황 토크를 하고 있는데 주말에 퇴근하고 유튜브 한대요. BJ 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보통 기업에서 이것이 새로운 고민거리인데 규제를 두 가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파지티브 규제, 무조건 자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런 식으로 하죠. 네거티브 규제, 허용은 하되 브이로그 맘대로 찍지 말고 우리 회사에 좋은 정보 올리면 넌 잘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한번 보시죠. 저기 소대가리 쓴 친구 보이시나요? 제가 누구냐면 82년생 제 친구예요. 제가 지금 글로벌 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그 기업에서 유튜브를 하면 제재가 당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고 있냐면 얼굴을 가리고 목소리를 변조해서 유튜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알아도 못 막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누군지. 제대로 실수하길 바라지 않으면 막을 수 없고 근로기준법 상에서도 해고를 해도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그렇다면 저는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종이라고 하는 친구들, 유튜브 하는 이상한 친구들 말고 그냥 튀는 사람을 한번 얘기해 보죠. 저는 이제 관종까지는 모르겠지만 이렇습니다. 저는 오타쿠인데요. 오덕인데 저는 빨간 차 오덕입니다. 그래서 입구에 보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빨간 차 지금 세대 끌고 있고 죽을 때까지 빨간 차만 끌 건데 혹시 앉아 계신 저희 선생님들 중에서 빨간 차 타신 분 있나요? 한 분도 없네요. 네, 아쉽습니다. 근데 주위에 혹시 빨간 차 타는 분이 있다면 여기 가라고 하면 됩니다.
제가 운영하는 전국 빨간차 연합회라는 곳이 있어요. 줄여서 전빨연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욕설이 아니라 여러분 전경련 아시죠? 전국 경제인 연합회 전경련이잖아요. 똑같이 저희도 줄임말로 전빨연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네이버에서 이몽택을 검색하시고 공식 홈페이지를 누르면 저희 카페로 넘어오고요. 실제로 있어요. 그 회원수는 지금 160명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강사가 웃기려고 지금 유머 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저희가 그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조심스럽게 활동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여성분들 좀 오해하실 수 있어서 이 남성지 맥심이 맞긴 한데 이제 거기서 This is my car라고 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빨간 차가 저희가 빨간 차 이렇게 세대 이렇게 협찬한 적도 있고 1년에 2번 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퍼레이드 빨간 차 퍼레이드를 이렇게 하는데 1년에 2번 모여서 이슈가 있었습니다. 언제가 있었냐면 3년 전에 그 저희 집 부근이 청와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청와대 뒤편에 모여서 청와대를 한 바퀴 돈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개방됐지만 예전에는 개방이 안 돼 있었는데 차는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빨간 차 15대가 경내에 진입하자마자 갑자기 무전을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호원들이 급박해졌습니다. 그것도 막 기관단총을 든 분들이 갑자기 보강되는 게 느껴졌어요. 근데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빨갱이가 아니에요. 저희는 단지 빨간 차를 타는 뿐입니다. 굉장히 억울함을 느꼈는데 그때부터 더 열심히 전빨련을 했죠. 근데 사실 제가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빨간색이 있나요? 사실 저는 빨간색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요. 휴대폰도 사실은 보라색이에요. 사실 이제 보라색인데 왜 빨간 차를 타게 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 영업사원이었는데요. 그때 제 동기사원 영업사원만 40명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산 차가 이거였습니다. 아반떼 회색. 근데 한 명 빼고는 다 이거였어요. 좋습니다. 왜 사는지 아시죠? 차가 좋고 중고차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무난하니까 인정합니다. 근데 이걸 지하 5층 주차장에 함께 대라고 했어요. 신입사원들은. 근데 문제점이 뭐였겠어요? 강의가 끝나고 집에 가는데 자동차, 자기 차를 못 찾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100만 원이 싼 빨간색 프라이드를 샀습니다. 이유는 뭐죠? 바로 이것 때문이죠. 제 차를 찾기 위해서 샀을 뿐이거든요. 근데 저희 선배님이 하신 말씀이죠. 야, 네가 여자냐? 야, 너 나중에 뭐 할래? 너 관종이냐? 이런 얘기를 숱하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무슨 나라죠?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인데 제가 빨간 차를 타든 노란 차를 타든 녹색 차를 타든 뭔 상관이죠? 근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빨간 차를 탔다고 뭐라고 합니다. 외국에서 똑같이 빨간 차가 인기 없는 건 맞지만 어느 누구도 빨간 차를 탔다고 중고차 가격이 떨어지네 이런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이 약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면 한국 사람들의 특유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칼럼도 쓰기도 했는데 그때부터 열받아서 전빨련을 더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빨간 차를 타자 이런 게 아니라 예전부터 인사팀이 다 모든 조직이 했던 말입니다. 개인 비전과 조직 비전을 일치시켜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실제로 적용되지 않았죠. 튀는 사람이 있으면 밟히기 급급했습니다. 야, 네가 맞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게 효율성과 이제 다 맞는 얘기겠지만 저처럼 무언가 좋아하는 게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좋아하는 일 하려고 이 회사에 들어온 거잖아요. 면접 볼 때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진짜 최악으로 싫어하는 게 무엇인지 정도를 그냥 좋아하는 일 너 집에 가서 해. 이거는 지금의 방식과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나중에 나왔던 관종의 조건도 관종이 되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두 다 지금 여기서 52시간 근로제에 다 경계에 서 있다고 했잖아요. 그 경계에서 회사로 틀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시간이 5분 남았지만 네, 여기서 마무리하고 하겠습니다. 마무리해서 딱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뭐 좋은 리더가 되고 실력을 갖춘 거 중요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리더급들이나 이제 임원분들이 아셨으면 좋은 건 지금 시대에 맞는 규칙을 하는 겁니다. 우리 회사에 맞는 거요. 이게 엄청 시스템적인 규칙이 아닙니다. 합의를 하면 됩니다. 이거는 우리 회사에서 안 돼? 미리 얘기하면 생각보다 잘 들을 겁니다. 얘기를. 근데 이걸 젊은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 우리 모든 사람들에 맞춰서 진행을 한다면
쓸데없는 갈등들은 한두 개 줄이고 우리는 앞선 상태에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된 다음에야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궁극적 내용들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